아가야, 밥 먹자. 엄마가 따뜻한 밥 지어놨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사, 내가 지어 불렀던 그 노래가 다른 곳도 아닌 내 회장실 안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숨조차 쉴 수가 없었어요. 누구니? 도대체 누가 죽은 듯이 묻어둔 내 기억을 저렇게 부르고 있는 거니?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나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정 회장이었습니다. 김상무, 자네 지금 이걸 기획안이라고 가져왔어? 당장 찢어버려. 회의실 바닥으로 두꺼운 서류 뭉치를 집어던졌을 때 50대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이더군요.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는 그 살벌한 공기 속에서 나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자선사업가야? 감성을 팔지 말고 수익을 가져오란 말이야. 내 돈 까먹으려고 작정했어? 네, 압니다. 다들 고개 숙인 채 책상 밑으로 주먹을 쥐고 있다는 거. 뒤에서 나를 어른마녀, 독사, 돈에 미친 노인네라고 부르는 것도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 그룹을 어떻게 세웠는데 동대문 시장 바닥에서 김밥 말아 팔며 시작해서 피눈물을 삼키며 쌓아 올린 이 성벽 안에서 나는 그 누구도 믿지 않는 고독한 여왕이어야만 했으니까요. 약점을 보이는 순간 물어뜯기는 게 이 바닥 생리니까요.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지끈거리는 머리를 짚으며 회장실로 돌아오는데 복도 구석 복사기 앞에서 쭈뼛거리는 낯선 아이 하나가 눈에 띄더군요. 오늘 새로 출근했다는 수행비서, 이름이 이지안이라고 했던가요? 유행 지난 촌스러운 정장 차림에 굽다른 구두를 신고 잔뜩 긴장해서 어깨를 움츠리고 있는 꼴이 어찌나 거슬리던지 나는 지나치며 들으라는 듯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멈춰서서 차갑게 쏘아붙였죠. 거기 신입. 허리 펴. 내 직원이 어디 가서 기죽어 있는 꼴 나 못 봐.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어? 그 아이가 화들짝 놀라며 90도로 고개를 숙이더군요. 죄송하다며 시정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는데 끝이 파르르 떨립디다. 고개를 들 때 마주친 그 눈빛. 그래요. 비를 쫄딱 맞고 벌벌 떠는 강아지 같은 그 맑고 슬픈 눈빛이 순간 내 가슴을 묘하게 찔렀습니다. 하지만 애써 무시하고 집무실로 들어와 문을 쾅 닫아버렸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면서 말입니다. 정미숙, 넌 강해야 해. 흔들리면 죽는 거야. 내가 모를 줄 알았겠지만 문 너머 비서실 상황은 뻔했습니다. 최 실장, 그 여우 같은 것이 또 신입 군기를 잡고 있더군요. 오늘 이거 다 정리하기 전엔 집에 갈 생각 마라. 고아 주제에 나대지 말고 납작 엎드려 있어라. 가시돋친 말들이 벽을 뚫고 들려왔지만 나는 모른 척했습니다. 내 밑에서 버티려면 그 정도는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고아원 출신이라는 그 단어가 묘하게 거슬려 쥐고 있던 만년필 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결제하고 지시하고 호통치다 보니 어느새 밤 10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 시내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더군요. 한강 다리 위를 흐르는 자동차 불빛들이 붉은 강물처럼 보였습니다. 남들은 성공한 여자의 화려한 뷰라고 부러워하지만 내 눈엔 그저 차가운 불빛 덩어리로만 보일 뿐입니다. 저 불빛들 중 나를 진심으로 기다려주는 불빛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퇴근 기사가 대기하고 있다는 인터폰이 왔지만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 넓고 으리으리한 평창동 저택에 들어가 봤자 날 반겨주는 건 싸늘한 공기와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들 뿐일 테니까요. 차라리 일에 파묻혀 있는 게 낫지. 목이 타더군요. 속이 답답해서 찬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고 생각해서 잠시 탕비실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비상구 유도등의 초록색 불빛만이 으스스하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죠. 물을 마시고 다시 회장실로 돌아가려는데 내 방문이 아주 살짝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분명 나설 때 닫았는데 바람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착각했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아주 작고 처연하고 구슬픈 흥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아가야 밥 먹자.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잡고 있던 문고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유행가도 아니고 찬송가도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서울 변두리 달동네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냉골 단칸방에서 젖이 나오지 않아 말라비틀어진 젖꼭지를 아이에게 물리며 쌀을 끓인 미음을 먹이며 내가 지어 불렀던 노래. 배고파서 자지러지는 핏덩이를 달래느라 우리 아가 꿈속에서라도 하얀 쌀밥 배불리 먹으라고 내가 즉흥적으로 가사를 붙였던 그 노래. 세상에서 오직 나만 알고 내 품에 안겼던 내 딸에게만 들려줬던 바로 그 자장가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문틀을 짚어야 했습니다. 손톱이 나무를 파고들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환청인가? 내가 드디어 외로움에 미쳐가는 건가? 아니면 너무 그리워서 헛소리를 듣는 건가? 하지만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가사의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엄마가 따뜻한 밥 지어놨어. 홀린 듯이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내 집무실. 그 한가운데 내가 가장 아끼는 창가 쪽 소파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청소도구를 옆에 내려놓고 잠시 지쳐서 쉬고 있는 듯한 뒷모습. 오늘 아침 내 호통에 벌벌 떨던 그 신입, 이지안이었습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서 청승을 떨고 있는 거야?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더니 부모 얼굴도 모른다더니 내가 왜 이 노래를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뭔데 감히 내 가장 아픈 기억을, 내 심장을 도려낸 그 죄책감의 노래를 이 은밀한 공간에서 부르고 있는 거야. 의심과 공포,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여 속이 울렁거려 토할 것만 같았습니다.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어깨를 움켜잡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 노래 어디서 배웠냐고, 내 부모가 누구냐고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내 발은 시멘트 바닥에 박힌 듯 꼼짝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그 아이가 노래를 뚝 멈추더군요. 마치 문 밖에 서 있는 내 인기척을 느낀 것처럼, 혹은 등 뒤에 서늘한 시선을 느낀 것처럼 천천히 고개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황급히 문 옆 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문 안쪽에서 지안이가 한숨을 푹 쉬며 혼잣말을 하더군요. 엄마. 오늘따라 유난히 더 보고 싶네.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불화살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엄마라니. 너에게 그 노래를 가르쳐 준 사람이 엄마라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차갑게 흘러내렸습니다. 내 방 안에 있는 저 아이, 이지안. 단순히 지나가는 비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성공만을 위해 달려온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러 온 내가 버린 천벌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도망치듯
비상구 계단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차가운 벽에 이마를 대고 숨을 골랐습니다. 들어가서 따져야 해. 왜 그 노래를 부르냐고, 내 정체가 뭐냐고. 머리는 그렇게 명령하는데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그 아이 입에서 엄마라는 소리가 나올까봐, 혹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튀어나올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또각또각. 굽다른 구두 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멀어지더군요. 그제야 나는 숨죽였던 숨을 토해내며 비상구 문을 빼꼼히 열었습니다. 텅 빈 복도엔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사라진 뒤에야 나는 도둑고양이처럼 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 꺼진 회장실. 조금 전까지 그 아이가 앉아있던 창가 쪽 소파. 나는 홀린 듯 그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싸구려 섬유유연제 냄새인지 아니면 젊은 날 내 몸에서 나던 젖비린내 같은 건지 모를 묘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앉았던 그 자리에 나도 모르게 몸을 웅크리고 누워버렸으니까요. 눈을 감으면 30년 전 그 끔찍한 날이, 그리고 방금 들었던 그 노랫소리가 겹쳐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가야, 밥 먹자. 엄마가 따뜻한 밥 지어놨어.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어느새 새벽 5시가 되어 있더군요. 눈은 충혈되고 머리는 지끈거렸지만 잠은 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대신 머릿속엔 온통 질문뿐이었습니다. 지안이가 그 노래를 아는 이유가 뭘까? 우연일까? 고아원 출신이라고 했어. 부모를 모른다고 했어. 나이도 얼추 맞아. 아니야, 정미숙, 정신 차려. 넌 지금 외로움에 사무쳐서 헛된 희망 고문을 자초하고 있는 거야. 새벽 6시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세면실에서 얼굴이라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눈 밑은 까맣게 그을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죠.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정신 차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또 씻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의 내 눈빛만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갈망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오전 9시, 평소처럼 아침 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서들이 줄을 서서 오늘의 일정을 보고하는 시간이었죠. 최 실장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다른 비서들이 쭉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지안이 들어왔습니다. 내 시선이 저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 꽂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나은 옷을 입었더군요. 누가 빌려준 건지 아니면 급하게 산 건지. 하지만 여전히 어색하고 촌스러웠습니다. 그 아이는 내 시선을 느꼈는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실장이 보고를 마치고 나서 나는 짐짓 무심한 척 펜을 굴리며 물었습니다. 이 비서, 어제 야근했다며? 힘들지 않았어?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더군요. 냉혈한 정 회장이 신입 비서 야근 여부를 묻다니 그것도 걱정하는 투로. 최 실장의 눈이 날카롭게 변하는 게 보였고 다른 비서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지아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어제 혹시 내 방 청소 자네가 했나? 그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죄송합니다. 청소 담당자가 갑자기 일을 못하게 돼서 제가 대신했습니다. 함부로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쩔쩔매며 90도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 나는 그 떨리는 어깨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거기서 뭐 했어? 청소만 했어? 다른 건 안 하고? 지안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침을 꿀꺽 삼키더니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네, 청소만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노래를 불렀다는 걸 숨기고 있더군요. 왜 숨길까? 부끄러워서? 아니면 본능적으로 뭔가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걸까? 나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게 경고했죠. 다음부턴 허락 없이 내 방에 들어오지 마. 내 공간에 낯선 냄새 남는 거 질색이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모두가 나갔지만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심장을 부여잡아야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저 아이를 쥐 잡듯이 잡으면서도 눈을 떼지 못하는 거지? 점심시간 나는 비서실 쪽을 지나가다 슬쩍 지안의 책상을 훔쳐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위에 낡은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개인 서류함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주변을 둘러보니 비서들은 모두 식사를 하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파일을 집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파일을 열자마자 입양증명서 사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양일자 1996년 2월 15일. 내가 딸을 보낸 날과 딱 일주일 차이였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가 없잖아. 날짜가 이렇게 비슷할 수가 없잖아. 그때였습니다. 회장님?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들짝 놀라 뒤돌아보니 지안이 물병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거기서 뭐 하세요? 나는 감전된 사람처럼 황급히 파일을 덮고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서류 정리가 엉망이라 확인 좀 하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천하의 정 회장이 신입비서 책상을 뒤지다니. 지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따지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도망치듯 회장실로 돌아왔지만 등 뒤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들킬 뻔했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노망이라도 난 거야? 하지만 그 날짜가 1996년 2월 15일이라는 그 숫자가 머릿속에 화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30년 전 그 끔찍한 날이 악몽처럼 되살아났습니다. 눈 내리는 입양기간 앞, 얇은 솜 이불에 쌓인 아기를 안고 서 있는 젊은 날의 나.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정말 미안해.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자장가. 아가야 밥 먹자. 엄마가 따뜻한 밥 지어놨어. 아기가 내 품에서 억지로 떼어내지던 순간 내 심장도 함께 찢겨나갔습니다. 안 돼. 내 딸 돌려줘. 내 새끼 돌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베개는 눈물로 흥건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한 30년째 반복되는 지옥 같은 악몽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또다시 새벽이었습니다. 손을 떨며 물을 마시려 했지만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 걸까? 지안이가 정말 내 딸이길 바라는 건가? 아니면 차라리 아니길 바라는 건가? 만약 정말 내 딸이라면 성공을 위해 자식을 버린 이 비정한 어미를 그 아이가 용서할 수 있을까? 어둠 속에서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도 밝혀지지 않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고 나는 이제 멈출 수 없다는 것을요. 네, 회장님. 새로운 그 직원. 인사기록 확인하셨다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 실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날카로운 쇳소리가 섞인 듯한 그 목소리에 나는 황급히 전화를 끊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아니, 내가 왜 내 비서실장한테 눈치를 봐야 하지? 내가 내 직원 인사 기록 좀 더 알아보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건가? 하지만 이 일만큼은, 정말 이 일만큼은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해야 했습니다. 만약 지안이가 정말 내 숨겨진 딸이라는 게 밝혀지고 그게 소문이라도 나면 그룹 주가는 곤두박질 칠 테고 하이에나 같은 이사들이 도덕성 운운하며 날 물어뜯을 게 뻔하니까요. 아니, 회사고 뭐고 다 떠나서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비밀이어야 했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요즘 신입들 검증이 허술한 것 같아서 인사 기록 좀 다시 꼼꼼히 보라고 한 거야.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대충 둘러대고 전화를 탁 끊었지만 찜찜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최 실장, 최미영. 그 여우 같은 것이 눈치를 챈 건 아닐까? 그 여자는 내 그림자처럼 10년을 붙어 있었습니다. 내 숨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아끼는지 귀신같이 파악하는 무서운 여자죠. 그 여자의 촉을 피해야 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 이중 잠금 장치가 된 금고를 여러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JS 리서치. 예전에 경쟁사 회장의 혼외자 스캔들을 캘 때 썼던 업계에서 가장 입무겁고 실력 좋기로 소문난 사설업체였습니다. 내 개인 휴대폰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청당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나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지하 주차장 구석에 있는 공중전화로 달려갔습니다. 동전을 넣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뚜루루. 신호음이 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의뢰할 게 있어. 사람 하나만 알아봐줘. 아주 은밀하게.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이름은 이지안. 나이는 29. 지금 우리 회사 비서실 신입이야. 침을 꿀꺽 삼키고 가장 중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입양 전 기록부터 친부모가 누군지 보육원 기록 원본까지 다 찾아내. 특히 1996년 2월 15일. 그날 그 아이가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랑 있었는지 샅샅이 뒤져.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다.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등 뒤가 서늘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 쎄한 느낌. 급히 뒤를 돌아보았지만 어두운 주차장엔 웅웅거리는 환풍기 소리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과민 반응이야. 정미숙, 침착해. 스스로를 다독이며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불안감은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내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비서실장실. 최 실장이 블라인드를 내리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입가엔 비릿하고 사악한 미소를 띠고 말이죠. 김 사장. 방금 우리 회장님한테 전화 받았지? 그래, 그 신입 비서 뒷조사. 네, 실장님이 그걸 어떻게 해? 수화기 너머 남자의 당황한 목소리에 최 실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모르는 게 어디 있어. 회장님 머리 꼭대기에 내가 있는 거 몰라? 잘 들어. 회장님이 원하는 답을 주지 마. 내가 원하는 답을 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의 꽃뱀으로 만들어. 아주 질 나쁜 꽃뱀.
최 실장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깔렸습니다. 돈 냄새 맡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으로 만들란 말이야. 도박 빚이 있다고 하든 사채를 썼다고 하든 소설을 써서라도 그럴듯하게 꾸며. 증거 없으면 만들어야지. 녹취록이든 사진이든 조작해. 내가 보너스, 아니 착수금의 5배 챙겨줄 테니까. 전화를 끄는 최 실장은 블라인드 틈으로 비서실에 앉아 있는 지안을 노려보았습니다. 순진한 얼굴로 열심히 타이핑을 치고 있는 지안의 뒷모습. 어디서 굴러먹던 게 감히 회장님 눈에 들어? 회장님이 널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단 말이지. 내 자리를 위협해? 싹을 잘라버려야지. 내 밥그릇 건드리는 건 못 참아. 그 여자의 눈빛은 섬뜩하게 번들거렸습니다. 지안이가 회장의 숨겨진 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보다는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까봐, 자신의 권력을 나눠 가질까봐 선수를 친 겁니다.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나는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10년 같았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안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 결제 서류를 들고 들어올 때, 저 맑은 눈망울이 나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내 젊은 시절을 빼다 박은 것 같기도 하고, 커피를 타오는 그 하얗고 가녀린 손을 보며 손가락이 긴 건 그 사람을 닮았나?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했죠. 내 딸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내가 다 해줄 텐데. 못 해준 거 다 갚아줄 텐데. 그리고 드디어 3일 뒤 심부름 센터에서 퀵서비스로 서류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대외비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두툼한 누런 봉투. 나는 비서들에게 아무도 드리지 말라고 소리치고 회장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제멋대로 떨려서 종이가 찢어졌습니다. 이지한 정밀 조사 보고서 첫 장을 넘기는데 숨이 가빠왔습니다. 제발 내 딸이여라. 아니, 차라리 아니여라. 모르는 게 약일까?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순간 굵은 볼드체로 적힌 한 줄의 문구가 내 눈을 찔렀습니다. 특이사항 본 대상자는 6개월 전부터 정미숙 회장의 사생활 및 가족관계를 수집하며 계획적으로 접근함.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계획적 접근? 급하게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더 충격적인, 아니 끔찍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불법 도박 사이트 빚 5천만 원 보유. 사채업자에게 신체 포기 각서 작성. 입양 기록 위조 정황 포착. 내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땅이 꺼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던 그 노래가, 그 애절했던 눈빛이, 그 떨리는 목소리가 모두 돈을 뜯어내기 위한 연기였다고? 사기극이었다고? 도박 빚 때문에 나를 호구로 보고 내 아픔을 이용해? 으아악.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보고서를 집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허공에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위로 내 믿음도, 일말의 희망도, 30년을 품어온 내 사랑도 산산조각이 나 뒹굴었습니다. 배신감. 그건 30년 전 가난에 쫓겨 딸을 버렸을 때 느꼈던 절망보다 더 차갑고, 더 잔인하고, 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속았어. 정미숙, 내가 또 속았어. 사람을 믿지 말자고 그렇게 다짐했건만
핏줄이라는 허상에 눈이 멀어 사기꾼한테 놀아났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내 목소리가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기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이지연, 당장 들어오라고 해. 당장? 잠시 후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지안이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얼굴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며 회장님 찾으셨습니까? 편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어디 아프시면 병원이라도.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치가 떨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 얼굴, 저 순진한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뱀의 혀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무거운 크리스털 재떨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던져서 저 가면을 깨버리고 싶었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정말 간신히 참아내며 차갑게 씹어뱉었습니다. 너, 연기가 아주 일품이구나. 대종상이라도 줘야겠어. 비서질하기엔 아까운 재능이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지안이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 눈. 아, 저것도 다 가짜였구나.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눈에선 눈물이 아니라 시뻘건 도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 노래. 그거 어디서 훔쳐들었니? 돈이 그렇게 필요했어? 사채 빚 갚으려고? 이 더러운 거머리 같은 년. 내가 누군지 알고 덤벼. 지안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회장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정말 모릅니다. 사채라니요? 연기라니요? 그 억울해하는 표정조차도 이제는 역겨운 연기로만 보였습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조작된 보고서를 발로 밟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증거가 여기 다 있는데도 발뺌을 해? 꺼져.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퇴직금? 꿈도 꾸지 마. 콩밥 먹기 싫으면 조용히 사라져.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내가 널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릴 거야. 알았어. 회장님, 억울합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지안이 내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나는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녀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오직 차가운 분노뿐이었습니다. 지안이를 내쫓은 회장실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 같았습니다. 바닥엔 내가 집어던진 서류들이 찢겨진 채 널브러져 있었고 깨진 유리 재떨이 조각들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반짝이고 있었죠. 그 아이가 끌려나가면서 질러대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했습니다. 회장님, 억울해요. 전 진짜 아니에요.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나는 귀를 막았습니다. 듣기 싫었습니다. 저 처절한 목소리조차 연기라고 생각하니 내 가슴 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모성애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보안 요원들에게 짐짝처럼 끌려가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하지만 이상하죠. 속이 시원해야 하는데 알턴이를 뺀 것처럼 개운해야 하는데 왜 자꾸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오는 걸까요? 창밖은 벌써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나는 집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넓은 저택에 혼자 앉아 있으면 오늘 내가 내뱉은 그 독한 말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나를 찔러댈 것만 같았거든요. 술이 당겼습니다. 평소엔 입에도 대지 않는 독한 위스키가 미치도록 마시고 싶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회사 지하에 있는 고급 일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임원들이 자주 가는 곳이지만 오늘은 VIP 룸 구석에 처박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취하고 싶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매니저가 허리를 굽히며 달려오더군요. 아이고, 회장님, 예약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제일 조용한 방으로 모실까요? 나는 대답할 기운도 없어 손만 까딱하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 가장 큰 연회룸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상석에 앉아 거만하게 웃고 있는 최 실장이 보였습니다.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직원들 회식 자리에 꼰대처럼 끼어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최 실장의 맞은편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처럼 앉아있는 누군가의 뒷모습이 내 발길을 잡았습니다. 낡은 카디건, 헝클어진 머리카락, 작게 떨리는 어깨. 이지연, 그 아이였습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쫓아냈잖아. 해고했잖아. 근데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최 실장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쫓겨난 애를 회식 자리에 데려다 놓은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라 문고리를 잡으려는데 방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내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자, 다들 주목. 오늘 우리 비서실의 암적인 존재, 사기꾼 이지한 씨가 떠나는 날입니다. 박수. 최 실장이 비아냥거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억지로 손뼉을 치더군요. 지안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가락만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지안. 너 회장님한테 얼마나 뜯어내려고 했냐? 5천? 1억? 간도 크다, 간도 커. 고아원 출신이라 못 배운 티를 꼭 그렇게 내야겠니? 나는 문 밖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들어가서 판을 엎어야 마땅했지만 왠지 모르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잔인하지만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저 아이가 정말 사기꾼이 맞는지, 저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연기를 하는지 내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안이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실장님,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정말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증거가 다 있는데 이 뻔뻔한 년이 끝까지 거짓말이야? 최 실장이 갑자기 들고 있던 물수건을 지안의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철썩 소리와 함께 물수건이 지안의 뺨을 때리고 떨어졌습니다. 나는 움찔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건 너무 심하잖아. 하지만 최 실장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비서실 전체가 욕먹었어. 회장님이 얼마나 노발대발하셨는지 알아? 마지막으로 술이나 한 잔 따라봐. 속죄하는 셈 치고. 최 실장이 빈 잔을 내밀었습니다. 지안이는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술잔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내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저 눈물. 30년 전 주인집 아줌마한테 월세 못 냈다고 머리채 잡히며 울던 내 모습이랑 왜 이렇게 겹쳐 보이는 걸까요? 아, 진짜 재수없게 왜 울고 지랄이야. 지안이가 술을 따르다 손을 떠는 바람에 술이 조금 넘쳐 흘렀습니다. 그걸 본 최 실장이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최 실장의 팔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펄펄 끓는 해물탕 냄비를 건드린 겁니다. 하는 직원들의 비명과 함께 깍! 지안이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 소리가 식당을 뒤흔들었습니다. 시뻘건 국물이 지안이의 상반신으로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벌떡 일어나고 최 실장도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고함을 지르며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최 실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회장님, 그게 아니라. 하지만 내 눈엔 최 실장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뒹굴고 있는 지안이만 보였습니다. 뜨거워. 너무 뜨거워요. 으엉. 지안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뜨거운 국물에 젖은 블라우스 단추를 뜯어내듯 풀고 있었습니다. 옷이 피부에 달라붙어 화상을 입을까봐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었죠. 직원들이 얼음물을 가져오려고 뛰어다니는 그 혼란스러운 틈바구니에서 나는 보았습니다. 뜯겨진 블라우스 사이로 붉게 달아오른 쇄골 아래 왼쪽 어깨 죽지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그 흉터를. 시간이 멈췄습니다. 직원들의 고함 소리도, 지안이의 울음소리도, 끓는 냄비의 증기 소리도, 모든 소음이 진공 상태처럼 사라졌습니다. 오직 내 심장 뛰는 소리, 쿵, 쿵, 쿵. 그 소리만 천둥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 흉터, 단순히 국물에 데어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저건 아주 오래된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은 쭈글쭈글한 켈로이드 흉터였습니다. 마치 나비 모양처럼 혹은 불타버린 낙엽 모양처럼 기괴하게 눌어붙은 저 자국. 내 기억의 필름이 미친 듯이 뒤감겼습니다. 1996년 2월, 그 지독하게 춥던 겨울날. 단칸방에서 밥을 하려고 끓이던 물. 배가 고파 칭얼대며 기어오던 돌 지난 내 딸. 내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엄마하고 부르며 냄비를 잡으려던 고사리 같은 손. 그리고 쏟아지던 뜨거운 물. 으앙. 자지러지게 울던 아이의 어깨가 순식간에 벌겋게 익어가던 그 끔찍한 장면.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약국에서 산 싸구려 연고만 발라주며 밤새 아이를 안고 울었던 못난 어미. 결국 그 화상이 다 낫기도 전에 입양원에 아이를 넘겨야 했습니다. 원장님이 아이 어깨의 흉터를 보며 혀를 차던 그 눈빛. 어미가 되어서 애 몸에 이런 흉을 남기면 어떡합니까? 이건 평생 갈 텐데. 그 말이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박혔었는데.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저 아이의 어깨에 그때 그 흉터가 내가 평생을 저주하며 기억해온 그 모양 그대로 박혀 있는 겁니다. 위치도 크기도 심지어 흉터 끝에 작게 튀어나온 점까지 똑같았습니다. 이건 세상에 두 개일 수가 없는 흉터였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지만 느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꽃뱀이라며, 사기꾼이라며, 돈 뜯어내려고 접근한 거라며. 근데 왜 내 몸에 내 딸의 증표가 있는 거야? 그럼 그 노래도 진짜였어? 엄마가 보고 싶어서 부른 게 맞았어? 내가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사기꾼이라고 욕하고 뺨을 때리고 쫓아내고 심지어 지금 내 눈앞에서 또다시 화상을 입게 만들었어? 회장님, 괜찮으세요? 최 실장이 달려와 나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나는 짐승처럼 소리치며 최 실장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저리 꺼져. 내 눈빛이 얼마나 살벌했는지 최 실장이 흠칫하며 뒤로 물러나더군요. 나는 덜덜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워 엉금엉금 기어가듯
지안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안이는 고통과 수치심에 젖은 옷을 움켜쥐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더군요. 잘못했습니다, 회장님. 나갈게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내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때리지 말라니. 잘못했다니.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은 내가 했는데. 나 같은 년이 엄마라고 너를 버리고 성공하겠다고 도망친 내가 죄인인데. 왜 내가 나한테 비니? 왜 내가 내 앞에서 벌벌 떠니?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지안이의 젖은 어깨를 그 흉측하지만 너무나 사무치는 흉터를 조심스럽게 만지려 했습니다. 손끝이 닿기 전부터 눈물이 댐이 터진 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져 지안이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입니다. 내가 버린 내 새끼, 내 핏덩이. 아가. 목구멍에서 피 끓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흉터, 이거 언제 생긴 거니? 응? 말 좀 해봐. 내 목소리는 울음 때문에 뭉개져서 알아듣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이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른마녀 회장이 자신을 꽃뱀 취급하며 내쫓았던 그 무서운 여자가 지금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있으니까요. 회장님? 지안이의 떨리는 목소리. 그 목소리가 내 귀엔 엄마라고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미친년이야. 내가 죽일 년이야. 내 새끼를 못 알아보고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세상엔 화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내 딸과 그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나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운명의 장난 앞에 나는 그저 무력하게 무너져 내릴 뿐이었습니다. 규칙적인 심전도 모니터 소리만이 정막을 깨우는 VIP 병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지만 내게는 그 어떤 향수보다 안도감을 주는 냄새였습니다. 살아있구나. 내 딸이 살아있구나. 나는 침대 옆 보조의자에 앉아 붕대로 칭칭 감긴 지안이의 어깨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통제에 취해 잠든 그 아이의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말라붙은 뺨, 링거 바늘이 꽂힌 가녀린 손목. 그 모든 것이 내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30년 전엔 돈이 없어서 화상을 입혔고 30년 후엔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또다시 화상을 입혔습니다. 나는 어미 자격이 없는 년입니다. 벼락을 맞아 죽어도 시원찮을 년입니다. 지안이가 얕은 신음을 내며 뒤척였습니다. 나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안아, 깨어났니? 아프지? 많이 아프지? 내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손을 뻗어 이마를 짚어주고 싶었지만 차마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더러운 손이 닿으면 또다시 상처가 날까봐 겁이 났으니까요. 지안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몽롱한 눈동자가 천장을 헤매다가 이내 내 얼굴에 초점을 맞추더군요. 순간 그 아이의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회장님? 지안이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링거줄이 팽팽하게 당겨질 정도로 침대 구석으로 도망치더군요.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 처절한 목소리가 내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아, 이 아이에게 나는 엄마가 아니라 악마였구나.
공포의 대상이었구나. 가슴이 미어 터질 것 같았지만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우는 얼굴을 보이면 더 겁을 먹을까봐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아니야. 지안아, 진정해. 응? 여기 병원이야.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이 다쳤어. 치료받아야 해.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하지만 지안이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연하겠죠.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꽃뱀이라며 욕하고 쫓아냈던 사람이 갑자기 천사처럼 구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왜 이러세요? 저 감옥 보낸다면서요. 차라리 경찰을 부르세요. 저 돈 없어요. 치료비 못 내요. 지안이는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내가 내 엄마야. 미안해.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을 하면 이 아이가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자신을 버린 것도 모자라 학대까지 한 사람이 친엄마라니. 그 끔찍한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아닙니다. 일단 이 아이의 몸과 마음부터 추스르게 해줘야 합니다. 오해야. 내가 큰 실수를 했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 끝자락을 조심스럽게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거짓 보고를 했어. 내가 나쁜 마음 먹고 접근했다고. 그래서 내가 눈이 멀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거짓 보고요? 그래. 다 내 잘못이야. 사람을 잘못 쓴 내 죄야. 그러니까 제발 치료만 받게 해줘. 내 마음이 편해지게 해줘. 응? 애원했습니다. 천하의 정 회장이 고개 한번 숙여본 적 없는 내가 딸보다 어린 비서에게 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안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지친 기색으로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해요. 좀 잘게요. 거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나는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며 밤새 그 아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나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지안이가 깨어났을 때 내가 있으면 불편할 테니까요. 간호사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밤새 미뤄뒀던 일을 처리할 시간입니다. 내 딸을 꽃뱀으로 몰아간 그 독사 같은 년, 내 눈과 귀를 막고 내 손에 피를 묻히게 한 그 장본인, 최 실장을 단죄하러 가는 길입니다. 회사로 가는 차 안에서 나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눈물 자국을 지우고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밤새 울어서 퉁퉁 부은 눈은 선글라스로 가렸습니다. 다시 어른마녀 정 회장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마녀가 되어야 했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하자마자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최 실장,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와. 목소리엔 한치의 떨림도 섞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최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식당에서의 일이 마음에 걸렸는지 쭈뼛거리는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회장님, 출근하셨습니까? 어제는 많이 놀라셨죠? 그 신입이 워낙 칠칠 맞아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끝까지 남 탓입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제 내가 집어던졌던 그 조작된 뒷조사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늘 새벽 내가 직접 사람을 시켜 알아낸 최 실장의 차명 계좌 내역이 담긴 봉투였죠. 최미영. 내가 이름을 부르자 최 실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성까지 붙여 부르는 건 극도로 화가 났을 때뿐이라는 걸 아니까요.
네. 회장님, 이 보고서 내가 시킨 거지? 나는 조작된 보고서를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꽃뱀으로 몰아라. 증거 없으면 만들어라. 보너스 두둑이 챙겨줄 테니. 최 실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감히 어떻게... 오해십니다. 오해? 그럼 이건 뭘까? 나는 두 번째 봉투를 열어 내역서를 차르륵 뿌렸습니다. 심부름센터 김 사장한테 5천만 원 입금했더구나. 내 동생 명의 계좌로. 그리고 그 김 사장, 내가 오늘 새벽에 만나서 녹취까지 따왔어. 들어볼래?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유, 회장님. 죄송합니다. 최 실장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신입이 회장님 딸 같다고 자기 자리 뺏길까봐 선수 치자고.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김 사장의 비굴한 목소리. 최 실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입만 뻥긋거렸습니다. 다리가 풀렸는지 바닥에 주저앉더군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또각, 또각 하이힐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울렸습니다. 10년이야. 내가 너를 내 그림자로 데리고 있은 지 10년이 넘었어. 내 속옷 사이즈까지 다 아는 너니까 내가 뭘 제일 싫어하는지도 알겠지?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최 실장이 내 발을 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용서? 질투? 나는 차갑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내가 건드린 게 누군지 알아? 그냥 신입 비서가 아니야. 내 딸이야. 내가 30년 만에 찾은 내 목숨보다 귀한 내 딸이라고. 네, 딸이라고요? 최 실장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하더군요. 그래. 내가 그 뜨거운 국물을 붓고 꽃뱀이라며 뺨을 때린 그 아이가 바로 내 딸이야.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니?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나는 책상 위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찰 불러. 횡령, 사문서 위조, 그리고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할 거니까. 회장님, 제발요. 감옥만은. 살려주세요. 최 실장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살려달라고? 어제 지안이도 너한테 그랬지?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근데 넌 어떻게 했니? 비웃고 조롱하고 물수건을 던졌지? 똑같이 당해봐. 아니, 100배, 1000배 더 고통스럽게 갚아줄 거야.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해줄게.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최 실장을 끌고 나갔습니다. 비명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독사는 치웠습니다. 이제 남은 건 상처받은 내 새끼를 품는 일뿐입니다.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백화점에 들러 최고급 옷과 부드러운 스카프를 샀습니다. 그 낡은 옷, 촌스러운 구두, 다 버리고 새 것으로 입혀주고 싶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지안이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어젯밤보단 조금 누그러져 보였습니다. 밥은 먹었니? 나는 짐짓 밝은 목소리로 물으며 쇼핑백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퇴원하면 입어. 내 옷 다 젖었잖아. 지안이는 쇼핑백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받아요. 이런 거 받을 이유 없어요. 치료비도 제가 나중에 다 갚을 거예요. 자존심. 그래, 그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아이였지. 나를 닮아서. 갚아. 꼭 갚아. 근데 지금은 아니야.
몸 다 낫고 나서 그때 일해서 갚아. 이자까지 쳐서 받을 테니까. 나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덜 부담스러워 할 테니까요. 그리고 나 당분간 너한테 빚 갚아야 해. 오해해서 널 다치게 한 빚. 그거 다 갚을 때까진 도망가지 마. 알았어? 지안이는 말없이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아주 작은 희미한 믿음의 불씨가 켜지는 걸 보았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내가 엄마라는 걸. 하지만 언젠가는 말할 수 있겠죠. 이 흉터가 다 아물고 내 마음의 상처도 딱지가 앉을 때쯤이면 그때는 용기를 내어볼 생각입니다. 그 노래 엄마가 불러준 거야. 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저 묵묵히 곁을 지키는 회장님으로 남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죄인된 어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니까요. 회장님, 이제 그만 가보세요. 회사 일 바쁘시잖아요. 지안이가 깎아놓은 사과를 집어먹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 눈빛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입원한 지 일주일. 나는 아예 집무실을 병실로 옮기다시피 했습니다. 비서들이 결제 서류를 병원으로 날랐고 나는 지안이 침대 옆 간이 책상에서 업무를 봤죠. 괜찮아. 내가 회장이야. 내 맘대로 하는 거지 뭐. 내가 능청스럽게 대꾸하자 지안이가 피식 웃더군요. 그 웃음. 아, 어쩜 저렇게 내 젊은 시절을 닮았을까요? 웃을 때 눈꼬리가 반달처럼 휘어지는 게 영락없는 내 핏줄이었습니다. 우리는 묘한 동거를 이어갔습니다. 밥때가 되면 내가 직접 숟가락을 들어 떠먹여 주었고 밤이면 잠들 때까지 옆에서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지안이는 처음엔 부담스러워하더니 어느새 내 손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이 낯선 호의가 단순한 미안함이 아니라 핏줄이 당기는 끈끈한 무언가라는 것을요. 회장님은 자녀분 없으세요? 어느 날 오후 지안이가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없지. 혼자 살아. 일하느라 바빠서 시집도 못 갔어.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아직은 아니니까요. 아, 그렇구나. 전 또 저 챙겨주시는 게 너무 엄마 같아서. 지안이가 말끝을 흐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그 쓸쓸한 옆모습에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내가 엄마다. 내가 내 엄마야. 속으로 수천 번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 평화가 깨진 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나는 잠시 주치의와 면담을 하러 간호사 스테이션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실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아, 이지안, 나와. 숨어있지 말고 당장 튀어나와. 익숙하지 않은 하지만 살기가 가득한 목소리. 불길한 예감에 뒤도 안 돌아보고 병실로 뛰었습니다. 병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험악하게 생긴 중년 여자 둘과 건장한 남자 하나가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구속된 최 실장의 여동생과 가족들이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언니가 감옥 갔어. 내가 꼬리쳐서 우리 언니 누명 씌운 거지. 이 꽃뱀년아. 최 실장의 여동생이 지안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안이는 링거 바늘이 뽑힌 채 침대 구석으로 몰려 공포에 떨고 있었고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놔주세요. 놓긴 뭘 놔. 합의서 써주기 전까진 못 놔. 우리 언니 인생 망쳐놓고 넌 여기서 호의호식하냐? 여자가 지안이의 뺨을 올려붙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장 그 손 안 놔. 내 목소리가 병원이 떠나가라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여자의 팔을 낚아채고 밀쳐버렸습니다. 내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릅니다. 여자가 나가떨어져 바닥에 뒹굴었으니까요. 너희들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서 행패야? 내가 지안이를 등 뒤로 감추며 소리쳤습니다. 맹수 앞에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 사자처럼 온몸으로 지안이를 막아섰습니다. 어머, 회장님 오셨네? 잘 만났다. 당신이 우리 언니 모함해서 감옥 보냈다며? 이 늙은 여우가 노망이 났나? 바닥에서 일어난 여자가 악을 쓰며 대들었습니다. 남자까지 합세해서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합의해줘요. 우리 누나 억울하게 들어갔잖아. 안 그러면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나갈 거야.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집기를 집어던지고 링거대를 발로 찼습니다. 와장창 꽃병이 깨지고 유리 파편이 튀었습니다. 지안이가 비명을 지르며 내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회장님, 무서워요. 그 떨리는 손길이 내 이성의 끈을 끊어놓았습니다. 감히 내 앞에서 내 새끼를 위협해? 내 딸이 지금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겁먹었는지 안 보여? 보안요원 어디 갔어? 당장 이것들 끌어내. 내가 악을 쓰자 남자 하나가 내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시끄러워. 돈만 주면 갈 거 아냐? 합의서 내놓으라고. 내가 휘청거리며 넘어지려 하자 지안이가 나를 잡으려다 같이 중심을 잃었습니다. 아! 지안이의 다친 어깨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내 눈이 뒤집혔습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집어들고 그들에게 겨눴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다 죽여버릴 거야. 평생 우아하게 고상하게 살아온 정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눈에선 살기가 뿜어져 나오는 미친 여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아줌마 보게 진짜 찌르겠네. 남자가 비웃으며 다가오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억눌러왔던 진심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내 딸한테 손대지 마.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다 죽여버릴 거야. 정적? 순간 병실 안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난동을 부리던 가족들도 달려오던 보안 요원들도 그리고 내 등 뒤에 숨어있던 지안이도 딸. 최 실장의 여동생이 멍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란 건 지안이었습니다. 내 옷자락을 쥐고 있던 지안이의 손에 힘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회장님? 떨리는 목소리가 내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실수했다. 아니, 너무 빨리 말해버렸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안이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의 혼란, 충격,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의문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안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딸이라니요. 제가 회장님 딸이라니요? 나는 유리 조각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최 실장 가족들이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 욕설을 퍼붓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안이와 나 둘만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나는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할 생각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지안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이 난장판 속에서 내 본능이 튀어나와 버렸으니까요. 지안아, 내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곧 긍정이었습니다.
지안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노래, 지안이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졌습니다. 그 노래, 진짜 엄마가, 회장님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안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신의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회장님이. 그녀는 혼란스러움에 머리를 감싸쥐며 오열했습니다. 반가움보다는 충격이, 기쁨보다는 원망이 먼저였을 겁니다. 자신을 버린 엄마가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회장님이라니. 나중에 다 설명할게. 지금은 아프니까. 내가 손을 뻗으려 하자 지안이가 흠칫하며 몸을 뒤로 뺐습니다. 그 거부의 몸짓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나는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내가 자초한 일이니까요. 그때 끌려나가던 최 실장의 여동생이 악을 쓰며 마지막 폭탄을 던졌습니다. 우리 언니가 그러더라. 제 유전자 검사해 보라고. 진짜 딸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아이고, 회장님이 숨겨둔 딸이 있었네. 이거 기자들한테 다 제보할 거야.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고함 소리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지안이는 이제 확신에 찬 눈으로, 그러나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사실이었군요. 유전자 검사 이미 하셨나요? 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직 못했어. 무서워서. 뭐가 무서우셨는데요? 제가 딸일까봐? 아니면 아닐까봐? 지안이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저를 버린 게 회장님이세요? 30년 전에. 그 추운 겨울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흐느끼며 바닥에 엎드릴 뿐. 그렇게 우리의 비극적인 상봉은 감동적인 포옹 대신 차가운 진실의 심판대 위에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그 빗소리보다 더 거친 운명의 소용돌이가 우리 모녀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텅 빈 병실, 구겨진 이불과 반쯤 먹다 남은 사과 조각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지안이가 사라졌습니다.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엄마 자격 없어요. 그 말을 남기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링거줄을 잡아뜯고 나가버렸습니다. 내가 잡을 새도 없이 보안 요원들이 최 실장 가족들을 끌어내느라 혼란스러운 틈을 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지안아, 이지안. 나는 미친 여자처럼 병원 복도를 뛰어다녔습니다. 비상구 계단을 오르내리고 주차장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비는 하염없이 쏟아지는데 아픈 몸으로 그 얇은 환자복 차림으로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휴대폰도 꺼져 있었습니다. 나는 빗속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겨우 찾았는데 또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제발이요. 그날부터 나는 회장직도 내팽개치고 지안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심부름센터를 풀고 서울 시내 모든 고시원과 찜질방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지안이는 작정하고 숨어버린 듯 했습니다. 나를 용서할 수 없어서, 나라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어서 꽁꽁 숨어버린 겁니다. 3일째 되던 날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왜 보냈는지, 왜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야 해. 말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말은 다 변명으로 들릴 테니까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30년 전 내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피눈물을 흘리며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했던 심정을 증명할 무언가자. 기억을 더듬어 차를 몰았습니다. 서울 변두리 재개발로 인해
이제는 폐허가 된 옛 보육원 터. 다행히 보육원은 없어졌지만 그 옆에 살던 원장님 댁은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치매에 걸려 요양병원을 오간다는 80대 노인.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원장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30년 전 겨울 화상 입은 아기 맡겼던 미숙이에요. 정미숙. 할머니는 흐릿한 눈으로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미숙이? 아, 눈물 콧물 짜면서 애기 놓고 간 처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장님, 그때 제가 맡겼던 거 혹시 아직 있나요? 아이 찾으러 올 때 주려고 썼던 그 편지랑 베네저고리. 원장님은 글쎄 다 태웠나?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따라 들어가 먼지 쌓인 다락방을 뒤졌습니다. 곰팡이 냄새나는 상자들 속에서 쥐가 갉아먹은 낡은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바닥에 누렇게 변색된 편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지안이에게. 내 글씨였습니다. 30년 전 떨리는 손으로 눌러 썼던 그 편지. 나는 편지를 품에 안고 다시 서울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심부름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신림동의 한 낡은 고시원에 숨어 있답니다. 신림동 언덕배기, 냄새나고 어두운 고시원 복도.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2호. 굳게 닫힌 철문 앞. 나는 문고리를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문을 열면 지안이가 또 도망갈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30년 묵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지안아, 안에 있는 거 알아. 문 안 열어도 돼. 그냥 듣기만 해줘.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숨죽인 흐느낌 소리가 미세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목을 가다듬고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가, 사랑하는 내 아가 지안아. 엄마가 널 버리는 게 아니야. 엄마가 널 살리려고 보내는 거야.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 냉골에서 젖도 안 나오는 빈 가슴만 빨다 잠드는 널 보면서 엄마는 매일 밤 죽고 싶었어. 어제 내 어깨에 뜨거운 물이 쏟아졌을 때, 병원비 10,000원이 없어서 약국 앞에서 서성이다 돌아왔을 때, 엄마는 결심했어. 나랑 있으면 넌 죽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어. 하지만 저 좋은 원장님 댁에 가면 따뜻한 밥 먹고 병원도 갈 수 있대.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꼭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만 딱 3년만 기다려줘. 엄마가 불러준 노래 잊지 마. 밥 따뜻하게 먹으라는 그 노래. 그거 사실 자장가가 아니라 엄마의 기도였어. 제발 우리 아기 배골치 않게 해달라는 못난 어미의 피 맺힌 기도였어. 사랑한다 아가. 미안하다 아가. 정말 미안하다. 편지를 읽는 내 목소리는 울음으로 뭉개졌습니다. 지안아, 내가 늦었어. 3년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30년이나 걸렸어. 돈 버느라 성공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널 찾을 용기가 안 났어. 성공하고 나니까 나 같은 게 엄마라고 나타나면 내 인생의 짐만 될까봐 무서웠어. 근데 내가 제 발로 찾아와 줬는데 내가 널 못 알아보고 쫓아내고 다치게 하고 나는 편지를 문틈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용서하지 마. 용서받을 생각 없어. 그냥 내가 버려진 게 아니라는 거. 엄마가 널 죽도록 사랑해서 살리려고 보냈다는 거. 그것만 알아줘. 제발. 나는 문에 이마를 대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컥.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익. 낡은 경첩 소리를 내며 문이 아주 조금 손가락 한마디만큼 열렸습니다. 그 틈 사이로 퉁퉁 부은 눈을 한 지안이가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내가 밀어넣은 누런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모기만한 목소리였습니다.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 한마디에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다시 세워졌습니다. 나는 문을 확 열어젖힐 수도 들어가 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틈 사이로 보이는 지안이의 눈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지안이는 문을 활짝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마음의 문도 반쯤밖에 열리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닫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좁은 문틈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눈물 젖은 얼굴을 바라보며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건너뛰기엔 턱없이 좁은 틈이었지만 그 사이로 우리의 뜨거운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 서로에게 닿고 있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이 닫힌 문을 완전히 여는 건 내 몫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저 문지방을 넘어 들어가 그토록 안아보고 싶었던 내 딸을 품에 안고 다시 그 자장가를 불러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지안아, 밥 먹자. 엄마가 따뜻한 밥 사줄게.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지안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들어와. 여기가 엄마 집이야. 도어락이 풀리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지안이의 낡은 캐리어를 받아들고 앞장섰습니다. 항상 춥고 넓게만 느껴졌던 평창동 저택. 하지만 오늘 지안이와 함께 발을 들여놓는 순간 훈훈한 온기가 감도는 것 같았습니다. 지안이는 쭈뼛거리며 현관에 서서 신발을 벗을까 말까 망설이더군요. 그 모습이 또 30년 전 새빵살이 할 때 주인집 눈치를 보던 내 모습 같아 가슴이 아릿했습니다. 그냥 들어와. 신발 대충 벗고. 뭐하러 눈치를 봐? 내 집인데. 나는 짐짓씩씩하게 말하며 지안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히고 집안을 둘러보는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성공한답시고 사모은 비싼 그림들, 이태리제 가구들, 다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이 좁은 소파에 내 딸과 나란히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보다 귀한 것은 없는데 말이죠. 배고프지? 밥 먹자. 나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해놓고 간 반찬들이 냉장고에 가득했지만 오늘은 내 손으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30년 전 저지 안나와 쌀뜨물만 먹였던 그 한을 풀고 싶었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 소고기를 듬뿍 넣고 끓인 미역국, 지안이가 좋아한다는 계란말이와 잡채, 서툰 솜씨지만 정성을 다해 한 상 가득 차렸습니다. 식탁 앞에 마주 앉은 우리,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그릇을 앞에 두고 지안이는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멍하니 보고만 있었습니다. 왜? 입맛에 안 맞을 것 같아? 엄마가 요리를 잘 못해서. 아니요. 지안이가 고개를 저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을 한술 떠먹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해요. 너무 따뜻해요. 그 말에 나도 울컥했습니다. 그래. 따뜻한 밥 지어놨다고 했잖아. 엄마가 약속 지켰잖아. 우리는 밥을 먹다 울고 울다가 웃으며 그 많은 밥을 다 비웠습니다. 반찬 투정도 하고 맛있다며 엄지척도 해주는 평범한 식사.
남들에겐 매일 있는 일상이겠지만 우리 모녀에겐 30년 만에 찾아온 기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이사회 소집일 나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웅성거리는 임원들 앞에서 나는 담담하게 선언했습니다. 저 정미숙은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저는 대주주로서의 역할만 하겠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독사 정미숙이 회사를 목숨보다 아끼던 여자가 은퇴라니. 누군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무슨 심경의 변화라도 있으십니까? 건강 문제라도. 나는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지안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아주 건강합니다. 다만,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돈 버느라 잃어버린 엄마라는 직업을 다시 찾아보려고요. 이번엔 해고당하지 않게 아주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지안이가 수줍게 웃으며 나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확신했습니다. 수천억 자산보다 저 아이의 미소 하나가 내게 더 큰 자산이라는 것을. 그리고 며칠 뒤 우리는 대학병원 성형외과 수술실 앞에 와 있었습니다. 지안이의 어깨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 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워낙 오래되고 깊은 흉터라 완벽하게 없애긴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의사 선생님의 손을 잡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습니다. 제 피부를 떼어내서라도 제발 저 흉터 좀 지워주세요. 저거 제가 만든 죄거든요. 수술실로 들어가는 침대 위. 지안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겁낼 거 없어.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 있을 거야. 엄마가 여기서 꼼짝 안 하고 기다릴게. 나는 지안이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지안아, 이 흉터 지우고 나면 우리 나쁜 기억도 다 지우자. 내가 널 버렸던 기억, 내가 날 원망했던 기억. 그 흉터랑 같이 수술실에 다 버리고 나오는 거야. 알았지? 지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럴게. 나 나오면 엄마가 또 밥 해줘. 김치찌개 먹고 싶어? 그래, 10번이고 100번이고 해줄게. 수술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나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30년 전엔 돈 10,000원이 없어서 해주지 못했던 치료를 이제야 해줍니다. 너무 늦었지만, 너무 멀리 돌아왔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부디 제 딸의 몸에 새겨진 아픈 기억을 걷어가 주시고 3살이 돋게 해주소서. 나는 붉은 등이 꺼질 때까지 그 자리를 망부석처럼 지키고 앉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고 또다시 찬바람이 불었다가 따스한 햇살이 찾아왔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우리 모녀의 시간도 참 많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오늘 한강공원엔 유난히 봄 햇살이 따사롭습니다. 저와 지안이는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제가 새벽부터 싼 김밥을 먹고 있습니다. 엄마, 이 김밥 옆구리 다 터졌어. 옛날에 김밥 장사했다며? 다 뻥 아니야? 지안이가 깔깔거리며 제 솜씨를 놀려대네요. 예전에 그 주눅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야, 그때는 잘 말았어. 30년 쉬어서 감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주는 대로 먹어. 이거 사. 저도 지지 않고 핀잔을 주며 지안이 입에 못나니 김밥을 쑤여 넣어 주었습니다. 지안이의 모습 참 많이 변했습니다. 늘 칙칙한 검은 정장만 입던 아이가 오늘은 개나리 같은 노란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어깨가 훤히 드러나는 오프숄더 블라우스를 입었죠. 왼쪽 어깨, 그 흉측했던 나비 모양의 붉은 흉터는 이제 온데간데였고 아주 자세히 봐야 보일 듯 말 듯한 희미한 하얀 선만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지안이의 매끈해진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진짜 안 보이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지안이가 제 손을 잡더니 자신의 볼에 비비며 말하더군요. 엄마, 나 이제 그 흉터 안 미워해. 응? 그게 무슨 소리야? 그 흉터 때문에 엄마 찾았잖아. 어찌 보면 엄마가 나 잃어버리지 말라고 찍어준 도장 같은 거였어. 아프긴 했지만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까.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쩜 이렇게 속이 깊을까요? 나보다 훨씬 어른스럽습니다. 고맙다. 이렇게 잘 커줘서, 못난 엄마 용서해주고 내 딸 해줘서. 그때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오자 지안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야 밥 먹자. 그 노래, 우리를 다시 이어준 그 자장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노래는 구슬프지 않습니다. 경쾌하고 따뜻하고 행복이 뚝뚝 묻어나는 멜로디가 되어 강바람을 타고 흐릅니다. 엄마, 나중에 나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이 노래 꼭 불러줄 거야. 그래, 가사는 좀 바꾸자. 밥 먹자 말고 사랑해로. 좋네. 아가야 사랑해 할머니가 용돈 많이 준대. 어머, 얘 좀 봐. 벌써부터 내 지갑 노리는 거야?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그리고 지안이의 상처 없는 어깨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제 인생의 겨울은 길고 혹독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봄이 왔습니다. 나의 잃어버린 조각, 나의 전부인 딸과 함께하는 영원한 봄이 말입니다. 저는 지안이를 품에 꼭 안고 귓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30년 전 젖먹이 딸에게 해주지 못했던 그리고 앞으로 평생 매일매일 해줄 말입니다. 사랑해, 내 딸.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해. 지안이도 제 등을 따뜻하게 토닥이며 대답해 주네요. 나도 사랑해, 엄마.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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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